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기영의 고향은요. 선생님이 앞에 영상을 찍을 때 이호석의 도시와 유령 보셨나요? 그 영상을 찍으면서 이 이호석이 동반 작가에 해당이 되고 이 동반 작가가 카프라는 조직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서 카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이기영이란 작가가 이 카프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기영의 고향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반대했던 사회주의 사상을 기본 바탕에 깔고 예술 활동을 전개했던 그 문학인들이 있었는데, 예술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경향이 어땠었는지, 그들이 어떤 문학에서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것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예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성취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카프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가장 궁극의 성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이 사람의 문학이 그런 카프 문학이 갖고 있는 또는 우리가 프로 문학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프로 문학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좀 공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앞부분은 본문 핵심 정리도 해놓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자, 왜 안 넘어가는 걸까? 네, 넘어갔네요. 줄거리도 정리해 놓고 그랬는데 본문을 그냥 먼저 들어가 봅시다. 본문을 먼저 보면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스토리를 좀 정리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독해 먼저 들어갑니다. 앞부분 줄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는요. 그냥 줄거리네 요약해 놨네 그리고 대충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놓고 별표를 5개 하세요. 그 소설에서 앞부분 줄거리는 소설의 중심 갈등이 뭐고 갈등의 중심 축이 누구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문제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다 완벽하게 그 중요한 정보들을 몰아놓은 거의 지식의 보고 창고 뭐 보물창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사실은 문제를 풀러 갔을 때 놓치기 쉬운 게 앞부분 줄거리나 중력 부분 줄거리를 그냥 대충 흐른 경우 굉장히 많고 또 뭘 놓치기 쉽냐면 이렇게 각주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둘에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놓고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둘에가 뭔지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을 안 읽고 가거나 그냥 대충 읽고 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앞부분 줄거리 그리고 그 작은 글씨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거기서 정보를 얻고 가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지. 문제를 내가 읽었는데 선택지를 읽었는데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정보를 얻어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정보를 얻어낼 때 줄거리 부분이랑 각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챙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 누가 나왔냐면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김희준이 어떤 인물이냐? 지식인이네, 지식인. 동경 유학생이야. 5년 동안이나 동경에서 공부를 한 아주 수재예요. 지식인인데 고향에 왔어. 그리고 원토 마을이 고향이야. 그러면 공간적 배경도 나온 거죠.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을 봤더니 여러분 철도가 놓였대. 철도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십니다. 또 제사 공장이 들어섰대요. 공장 동그라미하고 별표하고 철도랑 묶어 놓으십니다. 그랬는데 현실은 어때? 가난해요. 가난해. 아니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들어섰다잖아요. 그럼 공장이 들어서고 철도가 놓였다는 건 여러분 선생님 여기 3번 체크해놨는데 별표 체크해놓고 기억하고 가세요. 근대화를 상징한단 말이야. 근대화를.
어? 근대화를 상징하는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들어섰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게 언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인 거죠. 일제강점기에 일제 주도 하에, 일본 제국주의 주도 하의 근대화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근대화가 일본 제국주의 주도하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고향의 현실은 어땠다? 여전히 가난했다. 문제 상황이죠. 그죠? 이번의 문제 상황을 여러분이 여기서 잡으실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대화가 진행되는데도 고향인 농촌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됐냐면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소작농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 자기 땅이 없어. 지주 땅을 대신 경작해줘요. 대신 경작해주고 소득의 일부분만 월급 개념으로 월급 뭐 연급 개념 연애 한 번 받는 거지 개념으로 받아. 노예보다는 조금 나아요. 노예보다는 뭐 노예 머슴 뭐 이런 존재는 완전히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소작농들은 어때? 자기 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주 땅을 경작을 해서 예를 들어 10개를 거뒀어요. 그 중에 뭐 세금, 국가에 바치는 세금 떼고 뭐 무슨 지방 관아에 바치는 세금도 떼고 뭐 그렇게 다 떼는 거지. 그리고 지주한테 바치는 거 떼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자기 몫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다루는 소설들이 현대 소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소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얘들아 이 농사를 짓는 거는 수확이 가을에 밖에 없잖아요. 봄, 여름, 겨울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동안에 농사꾼들이 어떻게 되냐면 빚을 진다고요. 나라에 빚을 지기도 하고 또는 지주한테 빚을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언제 청산하냐면 가을 수확기에 청산을 하는 거죠. 수학을 하다 보면 수학을 해서 그걸 다 빚도 청산하고 세금도 갚고 뭐 이걸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빈털터리. 수학을 했는데 풍년이었어 더군다나. 그래서 엄청 많이 거뒀어. 다 주고 나면 자기 건 없어. 이렇게 되는 소장론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우리나라 현대 소설에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소장농으로 전락해 있는 거야. 고향의 농민들이. 전락했다는 건 어떤 위치에서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원래는 이 농민들이 다 자작농들이었다는 거야.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하고 있던 자작농이다가 땅을 다 잃어버리는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보는 거죠. 지식인인 김희준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상황을 보고 이 인물이 중심 인물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라 그 얘기예요. 문제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대응이 어땠느냐? 내가 소작인이 돼야 되겠다. 농사를 지으며 계몽활동을 벌려야 되겠다. 그리고 농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4번이에요. 중심인물의 반응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1930년대에 나오는 농촌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요, 이 농촌 계몽을 이야기하는 소설들이 꽤 있었습니다. 농촌 계몽을 이야기하는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광수의 무정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유명한 농촌 계몽 소설이죠. 시문의 상록수라든지 이런 소설들이 이 대다수의 우리 조선의 일제강점화 조선의 식민지하에 백성들이 뭘 하고 살았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농민의 삶이었어. 그런데 농민들이 너무 무지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나라가 사라졌는데도 농민들은 아무것도 몰라. 무지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들을 계몽시켜야 되겠다. 다시 무슨 말이에요? 계몽이라는 것. 무지몽매한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몽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가라만. 분화로도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전개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땠냐?
뭐냐면 이 계몽 활동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전 계몽 활동의 한계죠. 이전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가 뭐였냐면 대단히 시혜적이었어. 기본적으로 시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혜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이 농사꾼들보다 위에 있는 거지. 위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 시자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농촌으로 훅 들어가서도 농사를 안 지어. 뭐 하냐면 야학 같은 거 하는 거죠. 학교를 세우고 농사꾼들 와서 여기서 야 니네 낮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 밤에는 공부해야지 이러는 거지. 또는 아이들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시켜가지고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전 때까지 계몽소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었어요. 시혜의식,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얘네들을 좀 깨우쳐줘야지 해서 학교 세우고 뭐 공부시키고 뭐 이러는 거로 집중이 되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김희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어떤 방식을 선택했다 여러분? 소작인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자기도. 지식인으로서 전대에선 좀 드물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인물이 드문 겁니다. 소작인이 되어서 그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함께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긍정하는 모습. 가장 최고로 인정하는. 이게 기본 바탕이 이거랑 좀 다른 거죠. 얘랑 좀 반대가 되는 이런 계몽적인 이전의 계몽적인 어떤 한계랑은 대단히 다른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이 도시와 유령 수업하면서 잠깐 설명했죠.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건 자본가와 노동자를 대립으로 두고 노동자들이 단결하자.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가 최고다. 왜? 영국의 산업혁명 그때 자본주의 어떤 모순, 폐해 이런 걸 보면서 노동의 가치가 긍정되는 그런 사회를 꿈꿨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그거로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사상 노동의 가치 굉장히 긍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경잉의 고양이 소설에서의 김희주는 어떻게 하는 거야? 노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달라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기영이 대단히 또 뛰어난 점이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건 여러분 유럽의 사상가가 만들어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어떻게 우리 식으로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사람이 뭘 봤냐면 두레라는 조직을 본 거야. 근데 이 두레는 우리 농촌의 전통 조직이에요. 농촌 조직. 여기 선생님 적어놨죠. 한 마을의 성인 남자들이 같이 상호 협력을 해서 힘든 농사일을 함께 도와주는 거야. 상부상조하는 거죠. 또는 부녀자들이 또 협력해서 어려운 길쌈을 함께하는 공동노동 조직이었단 말이야. 이런 상부상조하는 조직이었는데 대단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동하는 협력의 공동체였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전통 농촌 공동체 안에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어. 근데 이 두레가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일제강점하에서.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주의 사상, 유럽식의 사상이 굉장히 잘 녹아있는 어떤 굉장히 자발적인 단체가 두레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의 힘을 회복함으로써 이 사회주의 사상 속에 있는 그 노동의 가치, 긍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가지고 이 농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희준이라는 인물이. 됐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김희준이라는 중심 인물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실천적인 지식인이구나. 이전에 계몽적인 지식인들이랑은 벌써 레벨이 좀 달라졌구나. 차원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잡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앞부분 줄거리에 부족해. 소설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갈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갈등의 축을 이제 제시하죠. 마르민 안승학을 찾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마름이라는 건 여러분, 요런 펜을 선생님 좀 다르게 하고 싶어. 펜을. 왜 중요하니까. 마름이란 존재를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농촌소설에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농촌소설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계층인데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존재냐면 지주를 대리해서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뭐 지배인 내지는 관리인 뭐 이런 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주 있잖아요. 진짜 이 땅을 소유한 지주들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죠. 이런 지주들은 그 동네 시골에 잘 안 살았어. 어디 살았을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주도 땅 누가 갖고 있을까? 제주도민들이 다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응? 또는 뭐 중국인들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아. 지주는 도시에 살고 있어.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그러면 자기는 도시에 살면서 이 땅을 관리할 사람을 두는 거지. 그 존재가 누구였다? 마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위계구조를 그려보면 이 상하구조를 그려보면 여기 제일 위에 누가 있어? 지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야? 마름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이 밑에 대다수의 소작농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주는 어땠다고? 이 땅에 없었다고. 이 땅에 안 살고 도시에서 살았다고 호의호식하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재지주라고 얘기해요. 부재지주. 부재하는 이 땅에 없는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은 지주다 해서 부재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얘는 없잖아 여기. 이 땅에 없으니까 누가 최고 위에 있는 권력자가 되는 거야. 마름이. 최고 권력자가 돼버리는 거죠. 농촌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의 소작농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굴복해야 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모든 일들을 다 이 마름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마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농촌 소설에서는 그 상하의 관계, 권력 관계를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기영의 고향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였다? 안승학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레를 중심으로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뭔가 노동이 긍정되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김희준과 마름은 대립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뭘 잡은 거예요? 갈등 관계를 잡게 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앞부분 줄거리에서 소설의 가장 핵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들을 다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십니다. 자, 김희준이 허락을 받아야 돼. 뭘 허락받아야 돼? 두뇌를 조직하겠습니다. 두뇌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허락을 받으러 간 거죠. 안승아. 그냥 충돌하는 건 싫어. 왜? 희준이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온 지식인이라는 거 알거든. 자기도 잠깐 눈치가 좀 보이는 거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승낙하는 척 했어. 그래 뭐 한번 해봐. 오케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어? 내심 속마음이죠. 속마음으로는 찬성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자성어 표리부동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야. 찬성하고 싶지 않았어. 그 이유 궁금해 여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어떤 문장을 읽고 나면 그 문장의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두뇌를 반대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올까 해서 겁내는 게 아니라 뭐 두뇌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거지. A가 아니라 B야. 그럼 포인트는 어디 있어? B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A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왜 찬성하고 싶지 않았다 속마음이 희준의 세력이 커질까 봐서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 내가 최고야. 우리 마을에서 내 말이 최고 그랬는데
희준이가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하지? 소장농들이 나보다 희준이 말을 더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이 된 거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7번, 8번 연결의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는 스스로도 자기 자 안승하게 내면 심리가 나오고 있죠. 너무 작업함. 내가 너무 겁쟁인가? 하고 은근히 자기를 꾸짖어 보기도 했어. 자, 정서가 나오면 여러분 물결 표시. 나 너무 겁쟁이 아니야? 아, 지금 내가 최고인데 제가 좀 목소리 만들어 본다고 뭐 별일이야 있겠어? 뭐 이렇게 겁쟁이 겁을 내? 아유, 너 그럴 필요 뭐 있어? 하고 자기 스스로 꼬집어 보기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 불안해. 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승학이 한참 동안 수바나를 굴리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인물됨을 추측하게 하는 문장이에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 여러분, 수판알이라는 거는 주판 아시죠? 주판. 주판 어떻게 된 거, 생긴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알이 막 5개씩 있잖아. 그래서 이 알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를 계산하는 그 주판, 그걸 굴리며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런 거 막 계산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계산을 대단히 많이 하고 이해타산적이다. 여러분, 이해타산적이다라는 말 혹시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갑니다. 이해, 이익과 해, 손해를 타산한다? 계산한다는 얘기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막 이렇게 막 숫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산하듯이 열심히 계산하는 인물 유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타산적이라는 건 어떻다는 거랑 통해요 여러분? 대단히 이기적이다라는 거랑 통하는 거죠. 또 물질적이다라는 것도 통하고 또 속물적이다라는 것도 통하는 말이 되겠지. 왜? 자기 이익을 막 자꾸 따지는 사람이니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이익을 따진다는 게 뭐 무슨 자기한테 얼마나 사랑이 풍부하고 얼마나 이타심이 풍부하고 이런 걸 따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물질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따지는 걸 이해타산적이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까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물질적이고 속물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 사람 대단히 이해타산적이구나 라는 걸 잡고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막 하다가 학사미를 불렀어. 학사미는 자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잡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는 안승학이죠. 지시어가 나오면 구체어로 연결하시고요. 민판서집 사음을 운동할 때부터 사음은 여러분 마름이랑 똑같은 말이야. 알고 가신다면 농촌소설을 읽을 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마름을 운동할 때부터 다시 말하면 민판서 집에 찾아가서 저를 제발 마름을 시켜주세요라고 막 부탁할 때부터 그러면 민판서가 누구구나 원터마을의 부재지주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다 됐죠 지금? 이 땅에 이 마을에 살고 있지 않지만 이 마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민판서야. 근데 그 집에 이 안승학도 굉장히 속물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이야.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막 찾아간 거지. 가가지고 제발 막 뇌물을 바쳐가면서 제발 자기를 마름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거지. 그럴 때부터 누구를 신복으로 삼았어? 학사미를 신복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 학사미는 원터마을의 주민이야. 그런데 이 스파이처럼 안승학의 이 사람인 거죠. 충신인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긴한 일,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의뢰 항상 학사미와 상의를 해서 안승학이 일을 움직여 갔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승학의 조력자가 누구구나? 학사미구나. 둘이 같은 편이구나. 둘 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둘에는 승낙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희준이 힘이 커질까봐 굉장히 시기심을 내던 안승학이 여러 차례 고민하다가 이 학사미를 불렀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안승학이 학사미를 통해서 뭔가 희준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잘 스토리를 연결하면서 읽어가면 이후의 사건을 예측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게 우리의 독해력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를 그렇게 해서 푸십니다. 안승학의 인물 유형, 위선적이고 탐욕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탐욕적인 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위선적인 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착한 척 한다는 거잖아. 선한 척 한다는 거잖아. 그럼 어디 나와 있어? 여기 나온 거지. 희준이가 두뇌를 만들고 싶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 그래. 마음이 넓은 것처럼. 아유, 농민들이 자발적인 이 공동체 조직. 아유, 좋지. 이랬단 말이야.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음모 꾸미고 있잖아. 이 위선적인 거죠. 됐죠? 넘어가십니다. 자, 학사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여기 무슨 얘기 할지 그냥 거의 대충 알아. 그러면 그냥 가볍게 읽는 거야. 학사미가 공선이 주인에게 인사하며 주인이 누구야? 안승학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할 말 있대. 무슨 말씀? 둘의 말이야. 왜요? 주인이 안승학이 교활한 웃음을 가재수염 밑으로 머금으면서 자, 여러분 가재수염 윗수염이 양옆으로 뻗은 수염이래. 뭔 말인지 알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수염이 이렇게 뻗어 있다는 거지. 약간 교활한 인상을 주는 외양 묘사인 거지. 어딨어 여기. 안승학의 인물 됨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요런 가재 수염 밑으로 웃음을 머금었다라는 외양 묘사가 있었고 요런 대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대사를 읽고 이런 외양 묘사를 보고 하면서 뭘 알게 되는 거야? 안승학이 대단히 교활하고 또 아주 그 뒤에서 호박씨 까면서 음모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아주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막 다른 사람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이러는 거 되게 잘하는 인물이구나! 라는 걸 독자들이 다 추측하게 되는 거야.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간접 제시, 보여주기 라고 이야기한다. 또는 장면 제시라고도 얘기하고 극적 제시라고도 얘기하고 장면을 툭 던져주고 독자들이 다 알아서 생각하게 만들어 객관적인 제시인 거죠.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주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됐죠? 그런 간접 제시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안승학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여기 드러납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네가 그걸 반대하라 그래. 누구한테? 여러분 학사미한테. 학사미 마을 주민이잖아. 마을 주민이니까 가가지고 나 둘이 왜 조직해야 돼? 나 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반대를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학사미가 내가 왜요? 그랬더니 희준이가 왔다 갔는데 둘이 조직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동중에는 손해가 없거든 해보라고 했어. 내가 동네에 손해가 없으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뒷일을 누가 아나. 두레를 냈다가 공연이 부비, 여러분 부비는 일을 하는데 써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조직할 때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거기에 돈이 좀 필요하잖아. 응?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도 좀 나눠 먹어야 되고 또는 마을 회관을 빌리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 항상 거기에는 소요되는 경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힘에 넘치는 출연세만 물리게 될 것 아닌가. 여럿이 각각 얼마씩 돈을 내놓는 게 출연세야.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농사꾼들 자기 마을 사람들 가난한데 그 사람들이 두레를 조직한답시고 돈을 막 이렇게 쓰다 보면 돈이 너무 많아지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 생각해주고 있어 지금? 마을 사람들 돈 내는 거 그거 걱정해주고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뭐였어? 가난한 사람들이 단체를 만드는 돈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마을 사람들 생각해주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뭔 거야? 이게 위선적인 거야. 착한 척 하는 거지. 사실 정말 그래 마을 사람들 생각해서 그런 거야? 앞에서 얘기했어. 왜 둘이 반대한다고?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고. 희준이를 가까이 자기 지위가 흔들리는 불안. 이건 직접 제시됐죠.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설명해 줬단 말이야. 이 직접 제시랑 완벽하게 충돌하는 대사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잡는 겁니다.
왜?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설명했잖아. 안승학은. 불안감 때문에 희준이를 시기해서 두레를 반대해 라는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 대사를 거짓말로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 대단히 위선적인 인물이야. 얘 아무리 봐도 계속 마이너스야.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스토리 중략됐어요. 뭐 음모 꾸미고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가 막 있었겠죠? 그 다음 본문을 보십니다. 백룡인의 논을 매러와서 둘에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 때 시간적 배경 나오면 체크하시고요. 쉴참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요 문장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19번에 정리해 놨어요. 둘의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자치기구 명칭이기도 한 두레인데, 자, 자치기구의 명칭으로서만 두레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기업 문장을 보면 두레를 한바탕 들판에서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레는 노는 것이기도 한가 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면요. 모내기나 추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둘에는? 상부상조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함께 모여서 같이 모를 내요. 그러니까 백룡인의 논에 가서 백룡인의 논은 이게 다 소장농이라 그랬어. 근데 백룡인에 갈아야 되는 논이 있는 거야. 근데 혼자 하기 힘에 부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함께 논을 맸어. 김을 맸어. 모내기, 김매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논을 매러 왔다는 건 거기 잡초 뽑고 막 엄청 힘들어. 잡초 밟는 거. 근데 그런 걸 같이 한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공동 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농악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연희를 곁들여서 놀아요. 놀아. 농사로 인한 노고를 잊고 결속을 재확인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아리 같은데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반에서 막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셔? 가끔씩 이렇게 막 음식 같은 거 시켜주셔가지고 음식 막 먹고 야 너 노래방 가라 이거 노래방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서로 더 친해지잖아. 힘든 일도 같이 하고 놀이도 같이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 전체를 다 뭐라고 그랬다? 두레라고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쉬는 타임이 됐어. 농사꾼들이 모여 앉았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술을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더 먹이지 않았대. 야, 일 끝났어. 야, 부어라, 마셔라.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이거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야. 농사꾼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절제해요, 술을. 굉장히 주체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지. 응? 김매기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고 있단 말이야. 응?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너 내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이 마셔가지고 과음을 해가지고 뭐 내일 술이 안 깨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이 김매기 할 때 잡초 뽑는 것도 거칠게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자제하자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고 있는 거야. 되게 플러스라는 거 느낌이 팍팍 오실 겁니다. 그리고 술은 딱 절제하고 이제 담배 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희준이가 그들의 팀에 끼어 앉아 있어. 같이 일한 거야. 그리고 한주령을 들었다. 한몫 끼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는 시혜적이지 않은 대단히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노동의 가치 자체를 긍정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지식인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농사꾼이 얘기합니다. 김선달의 대사네요. 보실까요?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군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어머 풍물도 같이 했어. 풍물 뭐 농악에 막 지잉도 두드리고 막 장구도 치고 이런 거 같이 한 거지. 오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서 허허 웃어. 굉장히 희준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선입견도 나타나요. 내포된 정서, 지식인은 농민과 다르다는 선입견. 아니 어디서 배웠어? 농군 되기 쉽겠다. 너 원래 지식인인데 농군 되겠어라는 거야. 농군과 지식인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자신들과 함께하려는 희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사와 상황 맥락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고 갑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래? 간접 제시.
라고 이야기하고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힘을 키워가야만 독해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호감이야. 허허 웃었어. 논두 매면 곧잘 매겠는데 막 이러면서 막 농사꾼들이 이제 희준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막 호감 섞인 대사를 주고받는 거지. 그랬더니 희준이가 농꾼이 되면 못 쓰나요? 하면서 따라 웃었어. 그랬더니 조첨지가 말해요. 아니 자네 같은 사람 뭐 말하는 거야? 지식인 말하는 거죠. 지식인은 농군이 아니더라도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너 지식인이잖아. 그러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요. 왜 월급 생활을 안 는다나 하면서 의심스러운 듯이 뭔가 앞에 있는 농사꾼들의 말이랑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는 농사꾼도 좀 있었구나. 좀 의심스럽게 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대표적으로 조천지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러분 뒤까지 보고 같이 얘기해보자. 요거 22번 문제. 월급 생활보다 이런 일하는 게 좋아요. 희준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북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참. 자, 여북해서 어쩔 수 없이란 뜻이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때? 우리 무지해.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없고 짧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땅을 파먹고 살아.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조첨지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노동의 가치를 편하. 무슨 뜻이야 여러분? 깔아내리는 거야. 노동의 가치. 자기네들은 어때? 무지해, 무식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먹고 살아. 그런데 당신은 지식인이야. 당신은 뭔가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땅 파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 그런데 왜 여기를 우리한테로 자꾸 오는 거야? 하면서 의심하는 거죠. 됐죠? 네. 그러면 요 조첨지의 요 대사를 통해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무슨 사상적 이유로 자신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가 하면서 살짝 의심하는,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렇다고 적대적인 건 아니야, 여러분. 적대적인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대적이진 않지만 왜? 전 때 많이 겪은 거지. 농사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막 와가지고 괜히 잘난 척하면서 지식인이라고. 나 배운 거 많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좀 배워와서 좀 깨우쳐야 돼. 이 무지몽매한 이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거를 좀 확 벗겨내야 돼. 근데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좀 잘 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지식인들이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쟤도 뭔가 우리한테 뭔가를 주입하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오해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조천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희주는 어떠냐? 참잡고 들어요. 육체적 노동을 함께하며 정신적인 측면에서까지 농민과 진실한 연대성을 확보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육체노동, 풍물, 두레를 놓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써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희준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희준의 내면 생각이 시작이 돼요. 희준의 내면 생각인데 사실은 작가의 생각이야. 독자에게 희준의 내면 생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됩니다. 서술상 특징이 그래서 요게 된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의 내면 생각을 통해 작가의 입장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김희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들 농사꾼들이야. 농꾼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농사꾼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부정적인지 이제 여러분 찾아가야 되겠지. 인간의 생산력이 유치하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다시 말해 예를 들자면 원시, 고대, 이럴 때는 여러분 어땠어? 인간의 생산력이 대단히 유치했겠지. 농사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농사기술이 천박했어. 그러니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환경의 지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언제 씨를 뿌려서 언제 이 씨가 열매를 맺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잖아. 고대는. 원시 고대는. 그러니까 그때는 사회환경의 지배를 굉장히 강하게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걸 불가항력으로 돌리고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지 않았던가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정리하자면 뭔 거야. 이렇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늘이 나한테 뭔가 너는 오늘 올해는 농사 끝이야. 농사 잘 안 돼. 라고 하늘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면 난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인간은 소극적이고 농사 짓는 인간은 수동적이고 하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다 운명이구나.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가난함이 그냥 당연하구나. 왜 하늘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고방식을 가졌단 말이야. 그거를 숙명적 인생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숙명적 인생관은 이 본문 안에서는 뭐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구체적인 내용 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가난한 농사꾼들이 땅을 파먹고 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라고 본인이 느끼면서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이라는 건 아주 무기력하고 이 자연의 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의 뜻에 따라서 무기력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야 라고 농사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이야. But 요 다음부터는 김희준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뭐다? 신성한 것이다. 사람은 병신이 않은 다음엔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옳은 일이야. 농사 짓는 거, 석탄 캐는 거, 고기 잡는 거, 길쌈하는 거 같은 생산적인 노동은 자 열거됐다. 그치? 이런 생산적인 노동, 우리가 1차 노동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해. 가장 귀중한 거야. 이게 1차 노동이 가장 귀중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김희준은. 근데 자기가 김희준이 농사꾼들한테 그걸 말해봤자 잘 알아듣지 못해. 의식의 성장이 아직 없는 거야. 성장이 이루어져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그게 김희준이 생각하는 계몽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해. 놀면서 잘 사는 까닭이 웬일인지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자, 이 사회에 누가 있어? 놀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누구? 대표적으로 지주, 자본가. 이 사람들은 생산적인 노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일하지 않는 자야. 그런데 잘 살아. 이게 바로 뭐야? 자본주의의 모순이야. 자본주의의 모순. 응? 실제로 이래. 거짓말이 아니야. 응? 부조리한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이야. 이게 놀고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현실. 그 속에서 농사꾼들은 내가 이렇게 죽도록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데 가난한 건 그냥 내 운명이야.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의식이 깨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농사꾼들을 바라보고 있죠. 김희준이. 희준이는 올봄의 뒷산에 올라서 떡갈나무 잎을 보고 느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들은 마치 떡갈나무에 마치 묵은 잎새와 같이 맑은 생각이 붙어있지 않은가. 햇 잎새가 길게 싹 터 나오는데도 묵은 잎새는 그대로 그 밑에 붙어있다. 그들은 새 시대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묵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인간의 봄이 무르녹아야만 그들의 묵은 잎새도 떨어지려는가.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이기영이라는 작가의 프로 문학이 카프의 문학이 문학성을 획득했다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주 멋들어진 비유가 나왔죠.
그죠? 떡갈나무를 본 거야, 봄에 가서. 그랬더니 떡갈나무에 새 잎도 있지만 묵은 잎새도 같이 달려 있더라. 그 얘기인 거지. 응? 그것처럼 이 농사꾼들도 어떻다. 농사꾼들도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낡은 생각을 가지고 새 시대가 왔는데 다시 말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노동의 가치가 긍정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이렇게 이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농사꾼들은 여전히 낡은 생각, 숙명적인 인생관, 응? 묵은 잎새의 상징적 의미죠. 숙명적 인생관, 노동을 천시하고 지주를 숭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햇 잎새가 우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어. 새로운 생각. 농민의식이 성장하고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다라는 사회주의적인 자각, 노동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에 막 퍼져나가고 있어. 그런데도 묵은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언제가 되면, 봄이 되면, 인간의 봄이 무르녹으면 묵은 잎새가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자, 뭐 햇 잎새가 나오는데도 묵은 잎새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 상징적인 의미 읽으셔야 되는 거죠. 시대가 변했어.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낡은 가치관에 여전히 숙명적이고 노동을 천시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매한 농꾼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해 놓은 거야. 묵은 잎새가 그대로 붙어 있는 떡갈나무로. 근데 그들이 새 시대, 봄이 새로운 시대죠. 봄이 새로운 시대고 그때 묵은 잎새 과연 떨어질까? 서리적인 의문을 통해 낡은 사고방식에 묵은 잎새를 상징되는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농민들을 바라보는 희준의 안타까움과 불쌍함,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러면 그들에게 이 묵은 잎새가 떨어지는 뭐가 일어날 텐데 의식의 성장이 일어날 텐데 라는 기대감, 소망, 이런 것들을 대단히 문학적인 비유와 상징을 통해 드러내는 문장까지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맞을 겁니다. 자, 요런 소설을 여러분 한 편을 보신 거예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 인물의 대사나 행동 안에 감춰져 있는 인물의 성격이 뭐고 심리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는, 다시 말해 카프라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문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생각, 이런 것도 대단히 잘 보여준 이기영의 고향이란 작품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겁니다. 네, 본문 핵심 정리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장편 소설이야. 선생님은 대학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두꺼웠던 기억이 납니다. 장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획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수능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독재 정권 하였다면. 그런데 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수능에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장편에서 아무 본문이나 연계해서 가져오기 너무 쉽잖아. 그래서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겠다. 왜? 수능 특강에 출제가 됐으니까. 장편이고요. 농민소설. 농촌이나 농민 문제를 소재로 쓴 소설이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 현대소설의 경향소설입니다. 특정한 사상이나 주의를 선정해서 독자들을 그 경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소설. 우리 목적문학이라고 얘기하죠. 네, 프로문학들은 다 목적문학이에요. 카프의 문학들이. 카프 여러분 뭐였는지 선생님 이미 설명했습니다. 네, 경향소설이라고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격 계몽적이죠. 사실적이고 당대 농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농촌의 현실이 그려지고 있으니까 향토적인 거죠. 자, 아까 시점 보셨죠? 다 김희준, 안승학 이렇게 인물의 이름이 다 그 이름 이렇게 나오고 있어. 나라는 서술자가 서술하는 대목이 없었어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모든 것을 알고 서술하고 있는 3인칭 전지작가 시점 확인하셨습니다. 주제, 일제강점기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극복해가는 농민의식의 성장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갈래를 하나 더 넣자면 성장소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의식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의 보실게요. 일제강점기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정착되고 있었어.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그게 뭘 통해 드러나고 있었죠, 여러분? 철도. 그다음에 공장 이런 걸 통해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미 얘기됐어요. 농촌 사회 황폐해지고 농민이 몰락해서 빈농과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게 됐어. 자, 뭐 무슨 말이야? 빈농이 되거나 촌을 떠나 도시로 가가지고 노동자가 되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최하층으로 이렇게 전락해가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또 아까 선생님 잠깐 본문에서 봤죠? 대단히 문학적인 어떤 상징이나 비유들을 사용해서 관념적인 프로문학의 한계성을 극복한 리얼리즘 소설의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관념적인 프로문학의 한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관념. 관념이 뭐야 여러분? 추상.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들을 막 그냥 나열하는 거지. 노동자여. 예를 들자면 이거야. 단결해라. 뭐 이러는 거야 계속. 소설을 썼어. 근데 별 얘기 없어. 소설에 막 이렇게 다채로운 갈등이 드러나고 막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목소리만 막 이념과 구호만 난무하는 그런 게 프로문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었어. 문학성이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지. 그냥 무슨 연설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근데 그걸 극복했어. 뭐가? 이기영의 고양이. 그래서 문학성을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김희준이란 인물 중심 인물이었죠? 두레를 이기영의 고양이 또 의미가 있는 점 뭐야? 우리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도직을 부활시켜서 그걸 사회주의 사상과 더 접목시키는 두레라는 전통적이고 자발적인 농민 공동체를 사회주의 사상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농민들과의 연대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가치를 대단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서 두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레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두레를 통해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는지와 관련된 본문들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거리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김희준을 중심으로 한 것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으로 출제가 된다 했을 때 다른 본문이 나온다 했을 때 두 번째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게 안승학의 딸 갑숙입니다. 그래서 갑숙과 관련된 줄거리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하나만 좀 짚고 가자면 이 사람은 노동운동을 이제 하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가인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안승학은 마이너스의 중심 인물이었잖아. 마름이었잖아요. 근데 그 큰딸인 갑숙은 플러스 인물이다. 라는 걸 1차적으로 잡으시고요. 갑숙이 부친에게 반감을 표고 가출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오키라는 가명으로 공장에 취직을 해. 노동자가 되는 거죠. 노동자가. 김희준은 농민이 됐어. 지식인으로서. 농민이 됐고 갑숙인이라는 지식인은 안승학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품에 품고 공장의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다 여러분. 이름 바꿀 때 주의하셔야 돼요. 오키가 갑숙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 김희준은 농촌에서 갑숙은 공장에서 노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지애를 느끼면서 투쟁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잡고 이런 본문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작품 2020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현대소설에 나와 있는 소설이죠. 같이 점검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